자료 해석 영역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온 번호가 19번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더 보도록 할 거고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정답률이 생각보다 되게 낮아요. 정답률이 44%밖에 안 나왔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자료 해석의 형식이 조금 아니고 거의 NCS 수리 능력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조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을 선택을 하신 걸 보면 많은 분들이 잠깐만 많은 분들이 3번을 선택을 해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3번을 선택을 해주셨고 니은을 틀렸다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자료 해석은 좀 볼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모든 선지를 다 보지는 않을 거고 기억부터 디귿까지 중에서 니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OECD에서 진행을 하는 PISA 2018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2018년도에 진행된 PISA는 3년 주기로 시행되는 거고요.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번이 7번째로 참여를 하는 그런 PISA겠죠. 그리고 2018년도 다음에는 3년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2021년도에 시행되는 게 맞을 거고요. 이건 보다 보니 그냥 해결이 되네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서 우리나라의 수학 순위보다 높은 BOECD 회원국이 몇 개가 있느냐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데 이게 처음에 보면 눈에 좀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의외로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OECD 전체 회원국은 37개국이고요. 그리고 비회원국이 42개국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서 PISA 2018에 참여한 79개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OECD 회원국 37개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에서 7순위, 읽기는 2에서 7순위, 수학은 1에서 4순위, 과학은 3에서 5순위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자, 수학이 1에서 4순위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때 OECD 회원국 순위로 봤을 때는 수학이 1에서 4순위로 그대로 되어 있죠. 2015년도 기준이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기준으로 했을 때 수학이 5에서 9위 사이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37개국 중에서 1에서 4등인 거랑 그리고 79개국에서 5에서 9등인 거랑 자, 이 사이에 편차를 보는 겁니다. 자,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는 제일 못하고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 OECD 중에서 4위를 했는데 OECD 국가들이 그 79개국 사이에 다 들어간다.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OECD 국가가 앞에 3개가 있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4위를 했을 때 이 중간에 BOECD 국가가 하나가 끼어 있으면 5위를 할 수가 있겠죠, 전체에서. 자, 이런 경우에 이 우리나라 수학 순위보다 높은 BOECD 회원국이 1개가 있는 케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4랑 5랑 크로스 했더니 최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해보면 최대가 나오겠죠.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전체에서 1등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앞에 전부 다 BOECD 회원국만 8개가 있다. 이런 경우에 OECD에서는 1위 이게 1위가 이거 맞나 모르겠네. 그리고 전체에서는 9위 가능하죠? 그러면은 차이가 8개. 그래서 BOECD 회원국이 최대 8개까지 가능한 거.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니은도 풀어줄 수가 있어요. 니은 선지를 풀 때는 극단적인 걸 활용을 해주는 거고요. 비록 자료 해석에 나와 있긴 하지만 상황 판단적인 아이디어가 조금 필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억 니은이 맞았으니까 답으로 가능한 건 2번과 5번 중에 하나고 5번도 계산해 보시면 그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이 정답률이 되게 낮아요. 되게 낮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번을 푸시면서 OX를 거꾸로 보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OX 거꾸로 보시고 3번 선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하는 문제가 5급에도 나와요.
예, 가끔 이런 문제를 내면은 좀 자주 안 나오는 유형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매년 한두 문제는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들에서 옳은 것 고르는 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3번 선택하신 분들이 무려 몇 프로야 이거? 거의 2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3번 선택하신 분들은 조금 반성을 해야 되고 그 이외에도 이제 잘못 판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정답의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에 총 인구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총 인구수를 구하라라고 나와 있으면 이 당구장 표시안에서 총 인구수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시면 좀 더 편하겠죠. 일관당 인구수랑 도서관 수, 총 인구수가 식으로 주어져 있고 이 식을 변형을 해보면 총 인구수는 일관당 인구수 곱하기 도서관 수가 될 거예요. 1인당 도서관 수랑 상관없이 그냥 공공도서관 수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는 거가 각각 총 인구가 될 겁니다. 자, 4천만을 넘지 않느냐, 넘느냐를 평가를 할 건데요. 834랑 47,292를 곱할 겁니다. 자, 이걸 곱해서 40만을 넘냐 안 넘느냐를 구할 건데 이 생으로 다 계산을 하자니 조금 애매합니다. 생으로 계산하는 건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자리를 어림산을 하기 위해서 쳐내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47,300이랑 800이다.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 대충 한 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좀 편차가 커요. 편차가 크긴 한데 여러분들 느낌상 800 곱하기 5만을 해야지 4천만이 나오는 건 아시죠? 그러면 이 47,291이라는 숫자가 5만보다 이미 5% 정도, 5% 이상 작고 이 834라는 거는 800보다 5%보다는 더 이제 작은 숫자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800 곱하기 5만을 했을 때가 4천만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4천만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여기에 플러스 5%, 여기에 마이너스 5%한 거를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정말 어렵지 않아요. 1.05 곱하기 0.95는 1 플러스 0.05 곱하기 1 플러스 1 마이너스 0.05가 되죠. 이러면 무조건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5 플러스 5%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 마이너스 5%는 더 작고 마이너스 5점 얼마고 이 5%는 5%가 되지 못하죠. 3점 얼마죠. 3점 얼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 정도 돼 있네요. 이 계산을 했을 때는 무조건 40만보다 작게 나오는 거예요. 4천만보다 작게 나오는 거예요. 계산을 끝까지 하지 않더라도 어림산으로 근사한 값을 구하고 그 값들과 원래 값들 사이의 편차를 활용을 해서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생으로 계산하는 게 비슷할 수도 있어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쪽이 본인한테 더 맞는 스타일인가 이거 감안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 푸는 거를 조금 더 좋아해요. 그래서 1번 기억선지는 맞는 말이고요. 기억 들어갔으면 답이 아니겠지. 다음에 니은에서 제시된 기관 중 총 도서수는 2017년과 2019년의 전년 대비 증가, 2018년에 전년 대비 감소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딱 봐도 계산 복잡해 보이잖아요. 일단 놔두고 디귿부터 보겠습니다. 제시된 기간 동안 일관당 방문자 수는 40만 명을 넘지 않는다. 자, 일관당 방문자 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문자 수랑 공공도서관 수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그냥 얘다가 이 공공도서관 수에다가 40만 곱하시면 돼요. 어려울 게 없어요. 얘는 방문자 수로 공공도서관 수를 나누려고 하면은 한없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냥 40 곱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 40 곱해주시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40만 명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바꿔주면은 400, 1000명이 되겠죠? 여기다 400을 곱해서 나오는 값보다 이 방문자 수가 적으면 40만 명 안 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이 굉장히 쉽죠. 얘네들 전부 다 이거보다 크기 때문에 다 40만 명을 넘지 않는 게 됩니다. 디귿이 맞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 답은 2번. 2번을 보지 않으셔도 충분히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정답률이 몇 퍼센트다? 38%다.
5급한테 줬으면 못해도 60%는 나왔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에 약점이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5급에서 7급 넘어오는 분들을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5급에서 1차에 합격하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1차에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셔서 내년에 기약하시는 분들은 7급을 칠 여력이 없어요. 7급을 칠 여력이 없고 접수는 하겠지만 사실 시험장에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분들은 대략 5급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이 70점 정도 나오시는 분들일 거예요. 70점 초반대, 60점 후반대 이 정도 되는 분들일 건데 그분들이 여러분들보다 가지는 강점, 7급에 올인하시는 분들보다 가지는 유일한 강점이 자료 해석이에요. 언어랑 상황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자료 해석에서는 워낙 연습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못해도 80점은 다 맞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시험을 쳤을 때 몇 점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평균 67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보다 한 10점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 3번 문제 같은 거 5급 친구들한테 가면 정답률 60%가 넘어가는데 여기는 38%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놓치고 어떤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지를 꼭 점검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평가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문제 볼 거고요. 5번이 왜 정답률이 낮은가를 좀 고민해 봤는데 여러분들 자주 보기는 어려운 그런 형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세트에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 문제라서 연습량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학업 탄력성 중 일부에 대한 자료다라고 했고 빈칸들이 나와 있죠. 빈칸. 자, 이 빈칸이고 순위예요. 그럼 우리한테 순위를 추정하라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령 슬로베니아랑 독일의 2008년 순위를 보면은 3단계만큼 차이 나요. 그러니까 독일과 슬로베니아 사이에 두 개의 국가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6.6과 29.0 사이에 두 개의 국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값들 중에는 28.4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덴마크는 24위 또는 25위를 했겠구나. 이런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뽑아내는 거. 이게 처음 보면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보고 나면은 이거보다 이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한번 찾아볼까요? 일본이 12위인데 38.7의 이제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8.7보다 낮은 게 두 개가 있네요. 호주랑 아일랜드. 물론 이제 나머지도 더 낮지만 근접한 걸 봤을 땐 호주랑 아일랜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각할 겁니다. 호주가 13위고 아일랜드가 14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모르는 일이죠. 이 호주랑 아일랜드 말고 올 2018년에 13위 바깥에 있는 다른 국가들 중에서 38.1이라든지 아니면 38.6 이런 값을 갖는 국가가 있다면 이 아일랜드랑 호주는 등수가 더 밀리게 될 거라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니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니은이 지워지고요. 기억은 맞는 게 되겠죠. 자, 이거 기억 찾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2008년 대비 2018년 순위가 10위 이상 하락한 국가가 있다. 자, 이렇게 내려간 걸 볼 거라면은 10위 이상 하락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볼 때는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아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쵸? 순위가 떨어진 국가를 볼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순위가 떨어진 국가를 볼 거기 때문에 순위표 상에서 네, 이 떨어진 국가 그러면은 그 기존에 높은 위치에 있었던 국가들 중에서 떨어진 것들이 없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죠. 자, 2018년에 호주는 13위였어요. 호주는 13위였는데 자, 기존의 호주 같은 경우는 13위에서 14위 근방이었으니까 별로 차이가 없죠. 자, 폴란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12위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보다 훨씬 더 높게 치고 올라온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도 순위가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다들 순위가 올랐네. 그러면 이 밑에 14위 밑에 지금 사라진 순위를 가진 국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추가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자,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올라갔고 일본도 올라갔고 캐나다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잘 보면은 1, 2, 3, 4, 5위 중에서 4위가 사라졌어요. 4위 어디 감? 이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 4위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칩시다. 4위가 14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충분히 10위 이상 떨어진 국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4위인 국가가 이 사이에 다시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밑에 있지 않다면 이건 반드시 14위 바깥으로 밀려나간 국가일 거예요. 그러면 10위 이상 이제 하락한 국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일랜드랑 뭐 노르웨이랑 폴란드, 덴마크 다 봐도 10위권 바깥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10위권 바깥에 있는 국가들이니까 4위에 있었던 애는 무조건 14위 바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구나가 되는 겁니다. 기억선지 해결하실 때는 4위 국가가 사라졌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4위 국가가 최소 14위 바깥으로 밀려나갔다는 것을 파악을 하신다면 10단계 이상 내려간 국가가 있네 라고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디귿에서 표의 국가 중 2008년 대비 2018년 학업 탄력성의 증가폭, 학업 탄력성의 증가폭이라고 돼 있죠. 늘어난 국가들 위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좀 더럽긴 하지만 이걸 좀 지우고 해보도록 할게요. 더럽긴 하지만이 아니라 더러우니까. 네. 그럼 이거는 그냥 옆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3.1, 그다음에 2.3, 여기는 5.2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증가폭이기 때문에 빠진 애들은 그냥 버려주셔도 된다라는 거. 빠진 애들은 다 버리고 이제 늘어난 애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면 슬로베니아는 7 늘었고 독일 3.1 그리고 아일랜드 줄어들었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5.2만큼 늘었죠. 덴마크는 0.7, 폴란드는 6.7. 자, 폴란드가 가장 큰 국가라고 했는데 슬로베니아가 7만큼 추가된 바가 있으니까 가장 큰 국가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디귿 틀렸으니까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답을 2번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2번을 하셨고 이게 정답률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이제 아일랜드의 학업 탄력성 순위를 생각을 하실 때 38보다 큰 애들이 그 2018년에 13위 안에 들지 못해서 더 밑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가정 자체를 못했던 게 가장 큰 문제일 거고 이런 게 5급과 7급 분들 사이에 연습량에서 차이가 나는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만 모여 있는 걸 풀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관점의 측면에서 또는 해석의 측면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정답률은 37%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오답을 많이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았고 실제로도 그러하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자,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은 보유주식수 지수라는 거고요. 이 보유주식수 지수라는 거는 2011년에 보유주식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갑사와 을사의 총 발행 주식수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총 발행 주식수 지수라는 거는 이 2011년에 발행된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주식 수가 늘었냐 줄었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지분율이라는 게 있는데 지분율은 총 발행 주식 수랑 보유 주식 수를 비교를 한 결과겠죠. 자, 이 표 안에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부 상대값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부 상대적인 값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분율을 명확한 값으로 구할 수 없다는 거. 이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발행 주식수와 보유 주식수 사이에 일정한 비율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지분율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건, 연간으로 비교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 이 정보를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지로 내려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림으로부터 알 수 없는 것을 골라봅시다. 1번에서 A의 값과 보유 주식의 연평균 증가율이라고 돼 있어요. 자, 보유 주식이라는 거는 절대값이죠. 절대값인데 연평균 증가율로 해서 상대적인 값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값사를 이제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점점 주식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 과정들을 다 볼 수가 있죠. 상대 비교가 되긴 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이라는 것 자체가 n년의 보유 주식수 나누기 n 플러스 1년의 보유 주식수가 될 건데 이 지수 그래프를 잘 생각을 해보면 분모의 2011년의 보유 주식수랑 2011년의 보유 주식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서로 같아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 지수들끼리만 서로 연 단위로 비교를 해줬을 때 충분히 연평균 증가율이 확인이 가능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에서 2017년 A의 값사 지분율이라고 돼 있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총 발행 주식수 몰라요. A의 보유 주식수도 몰라요. 저희가 이 두 사이에 일정한 비율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건 알겠지만 정확한 지분율 값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돼야 돼요. 자, 3번에서 A의 을사 지분율의 연평균 증가율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어렵지 않죠. 지분율의 증가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각 비교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총 발행 주식수가 2011년의 총 발행 주식수를 우리가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2011년의 총 발행 주식수에 2011년의 보유 주식수 A 보유 주식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해에 바뀐 지수로 봤을 때는 이 분모로 이런 값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적는 거를 잘 봐두시면은 깨달음이 오실 거예요. 총 발행 주식수 이 분자에도 2012년에 총 발행 주식수.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저희가 지분율을 구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값을 모르기 때문에 지분율을 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 1의 값과 그림 2의 값을 서로 나눠준 식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식과 같다라고 했을 때 이 2012년과 2013년을 비교를 한다면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모두 일치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분모 부분들이 서로 동일하게 개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2013년의 보유 주식수와 2013년의 총 발행 주식수 그리고 2012년의 보유 주식수와 2012년의 총 발행 주식수 사이에 비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 이 그림 1과 그림 2를 서로 나눈 값과 2012년도에 그림 1과 그림 2를 나눈 값을 서로 나눠주면 그게 2013년도에 그 지분율과 2012년도의 지분율 사이의 증가율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논리대로라면 3번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을 틀렸다라고 하시면 3번에서 순간 헷갈릴 수 있어요. 3번도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맞게 됩니다. 답으로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겠지. 3번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2번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계산을 안 해보고 푸시는 분들 아니면은 그냥 선지 사이의 관계만 가지고 푸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서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4번에서 2015년 을사의 총 발행 주식수에서 A의 을사 보유 주식을 뺀 값의 전년 대비 증가 방향. 자, 증감 방향을 구하는 건데 을사 총 발행 주식수에서 A의 을사 보유 주식을 뺀 값이잖아요. 이것도 3번이랑 같은 논리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3번이랑. 3번이랑 동일하게 구할 수 있고요. 자, 을사의 총 발행 주식수랑 그리고 보유 주식을 뺀 값의 증감 방향이잖아요. 증감 방향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쉽죠.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값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증가했냐 줄어들었냐 이것만 따지는 거죠. 2015년을 한번 볼게요. 2015년에 을사의 총 발행 주식수에서 A의 을의 보유 주식을 서로 뺀 값의 전년 대비 증감 방향은 어떻게 됐냐? 자, 총 발행 주식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A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는 늘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 발행 주식 수 빼기 보유 주식 수는
줄어든 거죠. 지금 제가 말한 이 방향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건 그림 2에 나오는 총 발행 주식수와 그림 1에서 유추할 수 있는 지분율 사이의 보유 주식 사이의 차이인데, 결국은 명확한 값이 아니라 양쪽으로 줄어들었냐 늘어났냐만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지금 2번을 선택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증감 방향이라는 거는 방향성의 문제예요. 정확한 값을 구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정확한 방향이 어느 쪽으로 일정하게만 가는지만 검토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낚여서 틀리시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뭐 5번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7번 문제, 4번 선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나름대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게 이 문제가 난이도가 그냥 기본적으로 높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학원가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함정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까지 틀릴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잘 맞추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11번 볼게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틀리실 수밖에 없어요. 아마 네, 11번 같은 경우는 처음 보셔서 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고요. 이 이동평균이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5급 쪽에서도 거의 나온 적 없고 입법고시 쪽에서나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이었지, 아마 처음 보시는 유형일 거라 당연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5월의 이동평균이 지금 3,330으로 나와 있죠. 자, 5월의 이동평균이 3,330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는 이 1, 2, 3, 4, 5월의 평균값이 얼마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해당 월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월을 포함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2020년에 1월 값이잖아요. 2019년 12월과 그 이전의 값도 이걸 통해서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20년에 1월부터 5월까지의 월 평균 가격을 합쳤더니 그 값이 이런 값이 나오더라. 16,650이 나오더라 라고 했을 때 그 직전 이동평균이 지금 3,350이죠. 여기서 20만큼 줄어들었잖아요. 20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당연히 그냥 계산을 하셔서 푸셔도 돼요. 여기다가 5배를 해서 16750 한 다음에 100만큼 차이 나니까 여기가 3,650이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여기 이 차이 나는 부분만큼 감소했다면 더해주고 이제 뭐 늘어났다면 빼주는 방식으로 풀어주실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저희가 A2부터 A6까지의 이동평균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A1과 A5까지의 이동평균도 서로 알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X, 이거를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Y 빼기 X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동평균이라는 거는 결국은 사실 어떤 특정 기간 내의 값들을 평균친 거밖에 안 되잖아요. Y라는 거는 A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을 5로 나눈 거고, X라는 것도 A1부터 A5까지를 더해서 5로 나눈 값이에요. 이 두 개의 차이를 구하면 겹치는 부분이 사라지고 겹치지 않는 부분만 남겠죠? 그러면은 5분의 A6 빼기 A1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Y 빼기 X한 값이 현재 기준이 되는 달과 현재 기준이 되는 달에서 그 직전 구간에 포함되어 있다가 사라진 달의 값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넘겨보면 이렇게 되겠죠. A1은 A6 빼기 5 Y-X. 자,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그럼 어디다 활용을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요 차이가 20인 거에다가 곱하기 5를 해서 더해주면은 2019년 12월이다.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3월과 4월은 어때요? 이동평균의 차이가 없죠. 그러면 2019년도 13월, 2019년도 13월이래. 11월 같은 경우는 현재 주어져 있는 4월의 값과 같다는 거예요. 자, 2월과 3월 사이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죠? 플러스 100원이 됐습니다. 플러스 100원이 됐다는 거는 차이가 500만큼 더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또 없애줘야 돼요. 이걸 어떻게 없애냐? 현재 3월에 값이 3,300원이니까 이 3,300원이 2019년 10월보다 500원 더 늘어난 거라면은 10월은 그러면 2,800원이겠구나. 이런 정보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은 여기에 50만큼 줄어들었으니까 250만큼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2월에서 250만큼 더해주면은 3,45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자, 그럼 저희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값을 다 구했죠. 네, 이거 구했으니까 구한 것부터 검토를 하시면 돼요. 자, 2019년 10월 평균 가격 2,800원 답 나왔네요. 끝.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동 평균 같은 것도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당장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제가 적어드린 거 반대로 쓰시면 다 대입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고 생소해서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16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번을 되게 많이 틀렸던데 사실 이건 상판형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주어진 조건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게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모든 경기는 3판 2선승 라운드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4강전 패자들끼리 3, 4위전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1위라고 하고 승리한 라운드가 8번, 패배한 라운드가 4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위에 해당하는 A부터 배정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2판 이겨야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요. 그리고 1위를 했다는 거는 4라운드를 다 이겼다는 거겠죠. 자, 라운드라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이게 라운드입니다. 이 사다리 계층을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거를 4번을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A 같은 경우는 매 경기마다 2승 1패로 올라갔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2위인가를 봤더니 B가 2위잖아요. 2위인 B 같은 경우는 A한테 반드시 한 번은 이기고 2번 졌습니다. 자, 패배한 라운드가 2번밖에 없죠. 그러면은 A한테 진 것 빼고 나머지는 다 이기고 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이. 그러면 B의 위치를 이제 배치를 해주면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아이고, 마지막 건 잘못 썼네요. 그래서 B와 경기를 한 사람들은 매번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C랑 D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까를 봐야 되겠죠. 자, C는 3위를 했어요. C는 3위를 했는데 3위를 했다는 거는 이 밑에서 올라올 때는 2번 이겼고 그러니까 4번 이겼고 이 마지막 경기에서는 졌다는 거죠. 이 준결승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졌었다는 거죠. 그리고 3위를 했다는 건 3, 4위전에서는 또 이겼다는 거예요. 2번을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승리한 라운드 수가 7이라는 거는 이 첫 번째 줄에서 2번, 두 번째 줄에서 2번, 그리고 3, 4위전에서 2번을 빼면 한 번의 승리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랑 경기를 하면 안 되고 A랑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A랑 경기에서 1승 2패를 했을 때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C 같은 경우는 그 전에 2판씩 이겨서 올라오다가 이제 A한테 한 판 이기고 졌고 그 다음에 D랑 경기를 해서 승리를 했다.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요. D랑 경기를 한 게 B기 때문에 D는 준결승전에서 2패를 하고 바로 결승전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 3, 4위전으로 넘어가게 되죠. 3, 4위전 넘어가서도 그냥 바로 졌을 거예요. 그냥 그 2패를 했을 수밖에 없죠. 이제 결승 그 3, 4위전에서도 2패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개수를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자, 3, 4위전에서 B는 2패를 했고요. 그리고 준결승전에서도 2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남은 패수가 2패가 더 남죠. 아, 여기서 D는 조별 예선까지 했을 때도 다들 1패씩 하고 올라왔구나 라는 것도 정보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이제 4승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겠지만 4위를 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 최종전에서도 3, 4위전에서도 승리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4 또는 5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것이다. 이거를 판단하신 다음에 16번을 나머지 선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기억에서 D가 최소 3승이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이제 우리가 D의 순위를 생각을 해봤을 때 D는 4위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 다 이기고 올라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최소 4승은 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의 최소값이 3이다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기억은 틀린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출제자가 굉장히 그걸 줬죠. 니은의 최소값은 2다. 뭐 리을은 4강에서는 A랑 C가 B와 D가 승부를 하였다. 이 제가 열심히 찾아드린 거를 무조건 맞는 구조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D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D만 판단을 하면 되는데 제가 요 위에서 A가 2승 1패, B가 1승 2패라고 했으니까 B는 결승전에서 1승을 한 게 맞겠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될 거고요. 사실 저는 이걸 좀 더 어렵게 냈으면 좋겠어서 선지 좀 적자라고 했었는데 반영이 조금 안 되긴 했어요. 그걸 반영을 했으면 정답률이 더 떨어졌겠지만 사실 기억만 잘 지워졌어도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답을 제일 많이 선택을 한 게 4번을 선택을 했어요. 4번을 선택을 했는데 기억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4번을 선택하셨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니은을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아마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을 겁니다. C는 본인의 조별 예선에서 2승 0패로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A한테 2패로 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D랑 3, 4위전 경기를 할 때 그러니까 2승 0패가 될지 2승 1패가 될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2승 0패라도 논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냥 A랑 C랑 경기에서 2패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승리했다. 이렇게 해도 이 전체적인 틀에는 전혀 위반되는 게 없기 때문에 최소값이 2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아마 생각을 못해서 니은을 틀렸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보단 기억 판단하시는 게 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뭐 상판에도 나오고요. 민경채 상판 문제랑 굉장히 비슷해요, 사실. 민경채 17년도 문제인가? 거기 상판 문제에 이렇게 토너먼트 배치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비슷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꼭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9번 갈게요. 19번은 질문 들어왔었던 문제고 많이들 어려워할 법한데 이게 아마 예를 못 봐서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체 평균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체 평균 말고 나머지는 이 표에는 주어져 있지 않지만 사실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 거죠. 이 각각의 유형별, 괄호 안에 있는 유형별로 이 전체를 분할을 해준 거예요. 사실 축을 하나 더 넣어줬으면 너무 쉬워졌을 건데 그러면 또 너무 쉬워지니까 저희가 조금 더 고려를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5번을 풀 때도 이 관점에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4번을 먼저 볼게요. 전체 응답자 중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남자의 비중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값을 봅시다. 전체 평균은 32입니다. 전체 평균은 32고요. 자, 동부 음면부 돼 있는데 이 동부가 이스트가 아니네요. 동부 음면부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A, B라고 할게요. 남자 여자는 X,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32라는 값은 가중평균으로 생각하자면 이런 구조겠죠. 자, 이런 형태로 똑같이 나눠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썼을까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지역이 동부거나 음면부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의 인구를 합치면
전체 인구가 돼요. 그럼 전체 평균이라는 거는 이 매우 노력한다의 값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평균을 구한다고 하면은 동부에서 매우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구와 읍면부에서 매우 노력한다고 생각한 사람의 인구 전체 합친 거를 그 인구로 나눈 값이 되잖아요. 그 결과에서 나눈 값을 좌변으로 양변에 곱해줬을 때 약간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A, B 사이에 사람 수 같은 것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사람 수의 비중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넘겨가면서 계산을 해보시면 3.8b 하고 얘가 0.8a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죠. B는 B로 하는 것보다 A로 어차피 구해야 되니까 A로 가겠습니다. A는 0.8분의 3.8B다. 그리고 A 플러스 B가 전체죠. A 플러스 B가 전체라는 거를 고려를 한다면 A 플러스 B가 X 플러스 Y라는 걸 고려를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비중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A가 0.8분의 3.8B고 A 플러스 B가 전체라고 한다면 A의 비중은 자, 이런 구조가 나올 거예요. B 다 사라지죠? B 다 사라지고 0.8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4.6분의 3.8에 해당하는 게 전체에서 A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성별 남자 여자도 똑같이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0.8x랑 0.7y가 되고 그러면 이 x의 전체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x의 전체 비중은 15분의 7이 되겠죠. 남자의 비중은 15분의 7 그리고 동부의 비중은 4.6분의 3.8. 자, 이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동부의 거주자 수가 남자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번이 맞게 됩니다. 그럼 5번은 어떻게 푸나요? 라고 했을 때 남자의 비중은 이미 15분의 7이라고 구해놨잖아요. 그러면 거주 유형을 기준으로 3중 가중 평균 형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뭐 엄청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1, 2, 3, 4를 다 해결을 하고 나면 5번이 틀렸겠거니 하고 5번을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선지는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자료에서 모든 시험들, 모의고사든 실제 시험이든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기 굉장히 난해해 보인다. 그건 어차피 푸는 선지가 아닙니다. 나머지 선지를 더 빠르게 제거를 하고 나서 그게 남는다면 걔가 답이 되는 거고 그 전에 답이 나온다면 거기서 끝내는 그런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가중평균을 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구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는데 15분의 7보다 크냐 작냐만 풀면 되죠. 네, 크냐 작냐만 고려를 하면 되기 때문에 단독수택이 27.5가 라고 주어져 있는 이 값을 보고 이게 15분의 7보다 클 때를 가정을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걸 가정을 해서 푼다는 게 무슨 소리냐. 자, 어차피 크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15분의 7로 한번 해볼게요. 27.5에다가 전체에서 비중을 15분의 7을 주고요. 나머지 35랑 이제 32.9를 15분의 A랑 15분의 B 이런 식으로 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3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거죠. 저희 선지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줬었던 건데 이때 가능한 평균의 범위를 한번 구해봅시다. 얘가 이제 27.5에서 15분의 7을 곱한 거니까 이거를 적당히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이 값은 16.5에다가 계산이 굉장히 귀찮게 돼 있네요. 38.5를 3으로 나누니까 12.833 정도 나올 거고 여기 빼주면은 이게 한 19.1 얼마가 나올 거예요. 이 19.1 얼마를 A랑 B에다가 8 이하의 숫자로 집어넣어서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린 극단적인 걸 구하면은 좀 더 쉬워질 거니까 A에 8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35 곱하기 15분의 8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가?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290 나누기 15를 하시면 이게 아슬아슬하게 비슷한 값이 나올 거예요. 비슷한 값이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원칙적으로는 뭐 시험장에서 풀 게 아니죠. 시험장에서 풀 게 아니지만 이 극단적인 값을 넣었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명확하게 계산을 했을 때 그게 되는가를 보셔야 되고, 여기서 하나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거는 b가 0이라고 제가 극단적인 값을 넣었기 때문에 비슷한 수치가 나오긴 했지만 b가 0이 아니라면 b가 0이 아니라면은 더 극단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고려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5번이 틀렸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뭐 제가 자료 해석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까지 설명을 해내지는 못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15분의 7을 먼저 집어넣고 이 값을 빼주신 다음에 35랑 32.9의 가중평균으로 그 값이 가능해지는지만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32보다 낮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걸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기 법률님 요거 해결되셨을까요? 해결되셨으면 제가 확인 누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된 것 같죠? 넘어가고 22번 한번 볼게요. 22번 문제가 지금 디귿선지가 궁금하다고 하셨고, 디귿선지가 어떤 거냐 했을 때 이게 왜 24번이니? 30대 이하의 연령에서 농악일보를 구독한 사람이 60대 중 사회일보를 구독하는 응답자 수보다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방문 경험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 틀리다고 했다. 일단은 방문 경험과 구독은 당연히 일치하지 않아요. 방문 경험과 구독한 거는 당연히 이제 서로 다른 말이기 때문에 다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한 응답자 수라는 표현 자체가 틀려서 틀렸다라고 보셔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글 출제자의 의도는 당연히 이제 방문한 경험이랑 엮어서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해설지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고,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이 구독한이란 단어가 들어간 시점에서 틀렸다고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디귿을 틀렸다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네 맞죠? 옳지 않은 것만 고르는 거니까요. 네, 크게 문제 없게 디귿이 틀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료 해석에서 준비한 건 23번인데요. 이 2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답률이 좀 낮더라고요. 23번이 정답률이 37%인데 생긴 게 아주 좀 그지같이 생겨가지고 어렵겠거니 생각하고 회피를 하셨던 것 같아요. 찍은 비율이 다들 비슷한 걸 보니까 그런 이유인 것 같고, 내용적으로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드리고 자료 해석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정보로 보시면 1시간당 이동 차량 수고요. 이게 일정하게 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오부터 체크를 하고요. 이게 총 시간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 가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총 31대, 그리고 가로 들어오는 차량은 29대이기 때문에 매시간 가는 차량이 2대만큼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시간 도착하는 차량 수가 32대고 나가는 차량 수가 37대이기 때문에 매시간 5대씩 차량이 사라지게 돼요. 다 같은 경우는 매시간 이제 다로 도착하는 경우가 27대고, 그리고 다에서 이탈하는 차량들, 출발하는 차량 수가 27개이기 때문에 차량의 수의 변동이 없어요. 그다음에 라 같은 경우는 매시간 이제 도착하는 차량 수가 35대에 나가는 차량 수가 33대이기 때문에 매시간 2대씩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차이를 봤을 때는 많은 매시간 5대가 늘어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제가 지금 마지막에 재밌는 걸 했는데 가나 다라를 구하고 나면
마지막 만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총 차량 대수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 각각에 대해서 빠지고 들어오는 차량의 총합은 항상 0으로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가나다라에서 매시간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들의 합을 구하고 그거를 0에다 빼주면 그게 마의 값이 됩니다. 나머지 어떤 걸 선택을 하든지 간에 4개를 구하고 나머지 하나는 총합이 0이 되도록만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부분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차량 이동은 뭐 다른 거 없다. 당연히 필요한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정오 기준으로 80대, 90대, 70대, 50대, 40대 있다고 했으니까 매 시간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오부터 라지역은 매 시간 차량 수가 증가한다라고 돼 있는데 네, 매 시간 2대씩 증가하니까 결국 맞는 말이겠죠. 다음 니은에서 정오부터 매 시간별 출발 차량 수가 가장 많은 곳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라 가다마다라고 돼 있는데 출발 차량 수 저희가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31대, 37대, 뭐 27대. 여기는 계산을 안 했지만 해보면 21대가 나오죠. 그러면은 1, 2, 3, 4, 5가 되고요. 나라, 가, 다, 마가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게 되겠죠. 디귿에서 가 지역의 18시 정각의 차량 수는 18시 정각의 차량 수는 68대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가만 검토를 하면 되잖아요. 가가 정오 기준 80대가 있고 그리고 매 시간 2대씩 감소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정오에서 18시까지 총 6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2개씩 감소를 한다고 하면 12대가 빠지겠죠? 그러면은 68대가 맞게 됩니다.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죠. 아마 디귿선지를 틀렸다 생각하고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꽤 많이 있네요. 전체의 한 20% 정도는 3번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 이외에 나머지 분들은 그냥 다 찍으신 것 같고 기둥 세우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 뭐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지만 한 번만 봐두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짝표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네, 자료 해석 끝났으니까 좀 이따 10분 뒤에 상황 판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